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설치 파일을 2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셋업이라고 되어 있죠. 파일명에 이렇게 인스톨이나 셋업이라고 붙어 있는 파일들은 전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옮길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안 되죠. 프로그램 설치는 반드시 셋업이나 또는 인스톨 파일을 통해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컴퓨터에 옮기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는 없죠. 인스톨이나 셋업으로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스톨이나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설치 버튼 누르면 바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된 파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앱이라고 있죠? 앱을 누르시면 우측에 설치된 앱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앱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앱은 그냥 지울 수는 없고요. 반드시 설정에 있는 설치된 앱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앱을 삭제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앱을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제거라고 나오죠. 자, 제거 누릅니다. 그러면 제거된다는 확인창이 나오게 되고요. 제거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프로그램은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앱들이 있죠. 자, 시계라든지 계산기, 녹음기 이런 앱들은 윈도우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제거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기본 앱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 경우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실수로 지우셨을 경우 다시 설치를 해야 될 때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다시 설치해야 할 기본 앱을 써줍니다. 예를 들어 시계를 써볼게요. 그러면 시계라고 나오죠. 선택을 하게 되면 윈도우스 알람 및 시계라고 나오죠. 자, 이걸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열기라고 나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지우셨을 경우 여기에 설치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기본 앱들은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전부 다시 설치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실수로 지우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IB96 쇼핑몰에서 컴퓨터 핵심 기능 및 윈도우 11 영상으로 배워보세요. 영상 아래에 있는 제품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제품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강좌 쇼핑몰로 이동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강좌는 전체 과정 및 예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느린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시간은 느려진 컴퓨터나 노트북을 2배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탕화면에 있는 다양한 폴더나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파일이나 폴더들은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한 번씩 다 읽어줘야 되는 일거리이기 때문에 파일이나 폴더의 개수가 바탕화면에 많이 나와 있을수록 시동 시간은 느려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은 휴지통 외에는 꺼내놓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시작 프로그램 정리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가 시동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꺼주도록 하세요. 우선 여러분 컴퓨터에 HWP 한글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HNC 업데이트 트레이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거는 무조건 끄도록 하세요. HWP 한글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트레이가 컴퓨터가 시작될 때 자동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이 시동 시간을 굉장히 느리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 중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체크하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꺼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 설치되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워주도록 하세요. 나중에 그런 관련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속도를 느리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안 프로그램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랩인데요. 이 안랩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죠. 자, 그런데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라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랩이 실행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데요. 이 안랩이 컴퓨터 자원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랩 보안 프로그램은 평상시에는 쓰지 마시고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들어갈 때만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안랩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nySign for PC라는 보안 프로그램이 있죠. 자, 이것도 필요할 때만 이용하시고요. 무조건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INI 라인에서 크로스 EX 서비스라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이 또 배포가 됩니다. 자, 이것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이것도 무조건 끄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베라포트라는 가장 대표적인 보안 프로그램이 있죠. 이것도 속도를 느리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이것도 무조건 끄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꺼주게 되면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필요할 때만 켜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관공서라든지 금융기관에 가면 자동으로 켜지겠지만 관공서나 금융 업무를 끝낸 다음에는 자동으로 꺼지지는 않습니다. 또 일일이 들어오셔서 다 꺼주셔야 되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전부 지워주시고 이용하시다가 필요할 때만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서 끄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용량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쓰지 않으신다면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삭제하는 방법은 좌측에서 앱을 누르면 설치된 앱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런 앱들을 전부 삭제를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건 과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앱명만 써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지워주시는 걸 권해요. 자, 이렇게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제거해 주시면 전부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AnySign for PC 이것도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봉주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이 가끔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악이나 영상을 보실 경우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설치된 앱에 들어오셔서 봉주르가 있다면 무조건 이건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코타나라고 있는데요. 윈도우의 음성 인식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죠. 코타나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제거해 주시면 코타나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INI에서 나오는 보안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설치되어 있죠. 자, 이것도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터치앤키와 트러스티드 사이트 셋업이죠. 자, 이것도 전부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도 전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베라포트라고 있죠. 이것도 무조건 지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필요 없는 시작 프로그램만 삭제를 해주셔도 여러분 시스템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들에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방금 본 설치된 앱으로 들어가셔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앱들이 있으면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물론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삭제하면 안 되겠지만 사용한 지 1, 2개월 이상 된 프로그램들은 거의 쓰지 않는 거죠. 그런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은 미리미리 삭제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좌측에서 내 P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장치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OS가 설치되어 있는 저장 장치를 찾아줍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 표시가 보이죠? 이게 OS가 설치되어 있는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이 드라이브의 전체 공간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보이게 되죠. 전체는 930기가인데 지금 사용 중인 공간이 489기가죠. 반 정도를 조금 넘어섰죠. 자, 이 남아있는 공간이 80%를 넘었으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60%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면 제일 좋아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저장 장치에 여러 가지 정보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저장 공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썼다 지웠다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남아있는 공간이 20-30%는 되도록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죠. 만약 여러분 컴퓨터 저장 공간을 봤는데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보신 대로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제거해 주시고 저장된 파일 중에 컴퓨터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USB라든지 또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전부 옮겨놓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프로세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앱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죠. 저는 지금 이 화면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이 이 메모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을 보시면 구글 크롬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구글 크롬의 페이지를 많이 열수록 컴퓨터 속도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크롬 페이지들은 닫아주시고요. 한두 페이지 정도만 열어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 카카오톡도 메모리 공간을 제법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릴 경우에는 카카오톡도 종료를 하시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CPU 속도 확인이죠. 자, CPU 속도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앱들이나 프로세스들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CPU 속도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순서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저는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CPU 속도를 점유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앱들이 있지만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죠. 0.4, 0.5, 1% 이거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20-30%씩 차지한다거나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 할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은 삭제를 해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서 시스템을 선택해 주시고요. 우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 전원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전원 모드를 보시면 저는 지금 최고 성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최고의 전원 효율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컴퓨터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고 전원은 조금만 소비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속도가 중요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 성능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균형 잡힌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성능과 전원 효율성 사이에서 알아서 컴퓨터가 설정을 잡아주는 건데요. 속도가 중요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 성능으로 놓는 게 좋겠죠. 컴퓨터나 노트북 속도가 느리다거나 오래된 컴퓨터는 무조건 최고 성능으로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죠. 자, 블루투스 및 장치로 가셔서
블루투스 장치 꺼주도록 하세요. 블루투스가 켜져 있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계속 이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투스 장치를 따로 이용하는 것이 없다면 이 기능은 끄고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을 하는 도중에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성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위쪽까지가 100% 사용량인데 지금 현재 메모리를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죠. 자, 만약 이 메모리 사용량이 100%에 근접하고 있다면 컴퓨터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70%에서 80% 이하가 유지돼야만 컴퓨터가 제 속도를 낼 수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컴퓨터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 경우는 여러분 작업에 맞춰서 메모리를 증설을 하셔야 되겠죠. 이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메모리 증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된 컴퓨터나 노트북의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컴퓨터나 노트북 자체가 너무 오래됐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는 걸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막상 구입하려고 찾아보시다 보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떤 걸 구입해야 될지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5년 동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노트북은 갤럭시북 4 2024 코어 i7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은 전문 작업용 CPU인 i7을 탑재하고 있고 16기가 램과 저장 장치도 NVMe 1T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인치의 대화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단자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외부 모니터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을 해서 입체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도 있죠. 디스플레이는 1920-1080 FHD를 지원하고요. 안티 글레어로 빛 반사 방지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갤럭시북 최고의 장점인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완벽한 연동도 장점이 되겠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작업들을 할 수 있으면서 웬만한 기능은 전부 제공을 하고 속도까지 보장되는 삼성전자 15인치 갤럭시북 4 2024 코어 i7 노트북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이용하시면 향후 5년 정도는 별 무리 없이 원하시는 작업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좌측 하단 제품 링크를 누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오래된 컴퓨터나 노트북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느리거나 또는 오래됐을 경우에는 지금 바로 적용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기본 앱인 시계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시계 실행합니다. 그러면 집중 세션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시계 앱에는 집중 세션, 타이머, 알람 이렇게 5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타이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선택하게 되면 1분, 3분, 5분, 10분의 기본 타이머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해당 타이머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타이머가 실행이 되죠.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타이머가 예상대로 작동되도록 알림 설정 변경해야 한다고 하죠. 타이머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알림이 울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림 설정 변경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이동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알림이 꺼져 있는 상태죠. 알림을 켜게 되면 타이머가 완료되면 알림이 울리게 되겠죠. 일시 중지 누르고요. 다시 처음부터 리셋을 시키시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20분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 1분은 제목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타이머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
실제 시간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저는 타이머를 1분으로 바꿔놓고요. 제목하고 맞췄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 1분이 됐죠. 그 다음 타이머를 추가할 때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누르시고 새 타이머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머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알람이 있죠. 알람은 각 요일 중에 원하는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알람이 꺼져 있죠. 자, 알람을 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알림 설정 변경해야 된다고 하죠. 자, 절전 모드가 해제돼야만 이 알람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이머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이 연필 누르시고 기존의 알람을 편집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누르신 다음 시간과 분, 오전, 오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알람 이름 지정하시고 언제 반복할지 요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만 출근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7시 오전 지정을 했죠. 자, 그 다음 알람 이름 지정하시고요. 벨소리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임벨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벨소리 설정하시고 얼마 동안 알람을 울릴지 여기서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또 새로운 알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켜져 있죠. 자, 필요 없으면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나 알람 같은 경우에는 PC 사용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작업 시간을 정해놓고 하신다거나 약속이 있을 경우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필요 없는 알람은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휴지통 눌러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톱워치 있죠? 말 그대로 스톱워치예요. 자, 리셋 버튼 누른 다음 스톱워치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스톱워치가 실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랩타임을 지정을 하시면 해당 랩타임을 기록을 해주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또 랩타임 기록이 되죠. 일시 중지 누르면 일시 중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톱워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3개 시계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로컬 시간은 잡혀 있죠.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곳의 시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뉴욕과 내시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 버튼 누르시면 내가 지정한 지역의 시간과 현재 내 시간을 비교를 해서 보여주죠. 현재 제가 있는 위치의 시간이 오전 10시인데 미국 뉴욕은 오후 9시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3개 각국의 시간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위치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 위치 추가는 지도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그 지역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런던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런던 잉글랜드라고 나오죠. 자, 선택하시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런던 시간 추가가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 각국의 시간을 지정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시간은 여기 있는 연필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으로 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 시간을 지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집중 세션인데요. 자, 이것은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경우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시간 동안은 알람이라든지 알림이 울리지 않고 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자, 지금 185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살표를 눌러서 5분씩 느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 1시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65분이죠. 1회 휴식이 있다고 하죠. 30분 집중하고 5분 휴식이 되겠습니다. 집중 세션 시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30분이 지나게 되면 5분 휴식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스포티파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집중 세션을 이용하시는 동안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 세션이 완료되면 1일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별 목표를 1시간으로 잡아놓은 상태죠. 그러면 1시간 목표를 채우게 되면 어제 얼마를 집중했고 연속으로 며칠 동안 집중을 했는지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멈춤 버튼 누르고요. 다시 리셋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일 진행률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얼마 동안 집중했는지 시간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경우 이 집중 세션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집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집중해야 될 경우 이렇게 집중 세션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계산기 실행합니다. 그러면 기본 계산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계산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제곱 계산과 루트 계산 또는 분수 계산도 할 수 있죠. 일반적인 계산은 그대로 일반 계산기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루트 계산의 경우에는 루트 안쪽에 들어가는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루트를 누르시면 바로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제곱근 값도 마찬가지죠. 3의 제곱 하시면 바로 9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수 계산의 경우에는 소수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2분의 1을 계산할 경우 x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먼저 누르시고 분수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C를 눌러서 0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그동안 계산한 값들은 아래쪽에서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전부 지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 더하기 6을 했을 경우 는을 입력을 하면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위에 있는 버튼 중에 MS를 누르게 되면 이 9를 메모리에 기억을 해주게 됩니다. 자, 메모리를 누르시면 9라고 기억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C를 눌러도 메모리에는 계속 9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계산하시다가 메모리에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한 다음 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숫자를 불러드릴 때는 MR 버튼을 누르면 해당 숫자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 는을 해주면 그 값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다시 메모리를 눌러보면 9가 계속 기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지금 나온 값을 메모리에다가 더해줄 경우 M 플러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메모리에 그 값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 C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50을 입력하고 M-를 누르면 지금 이 값에서 메모리에 기억된 값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예를 들어 9라는 값을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놨을 경우 메모리에 보시면 9라고 기억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9가 기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계산기 위에 있는 9는 C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3을 누르고 M-를 누르게 되면 메모리 값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 값이 기억이 되죠. 자, 이렇게 MR, M+, M-, MS 이용할 수 있고요. 자, 지금 계속 메모리에는 기억이 되어 있죠. 자, 이 값은 여기 있는 MC나 또는 여기 있는 MC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계산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좌측 상단에 줄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공학용 그래프 프로그래머를 비롯해서 날짜 계산, 통화 환율, 무게 질량, 압력, 각도까지 전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계산기 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통화 환율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통화 환율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원, 미국 달러라고 나오죠? 여기는 한국 원을 누르시면 다른 나라 통화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도 여러분이 원하는 통화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로 100만 원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국 달러로 719.68달러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야 한다면 위쪽을 달러로 바꾸시고 아래쪽을 한국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통화가 기준이 되는 통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11의 계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일일이 검색하실 필요 없이 윈도우 11의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도록 하세요.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